매일 14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상사는 늘 다른 사람만 편애하나요? 고객을 만나러 가도 계약 성사율은 늘 바닥을 기고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치열한 회사 생활에서는 단순히 일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껏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세계 최고 CEO들의 침대 머리맡에 항상 놓여있다는 책이자 설득의 기술에 있어 절대적인 바이블로 불리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윤리적 설득의 대부로 불리며 전 세계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완벽하게 요약해드립니다. 꽉 막힌 꼰대 상사부터 갑질을 일삼는 까다로운 VIP 고객까지 그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이 원칙들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나 직장생활에서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내일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확실하고 강력한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사주면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점심을 사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일을 도와주면 나도 기꺼이 돕고 싶어지고 생일 선물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간단히 말해 상호성의 원칙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갚고자 하는 인간의 강력한 본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가 영수증과 함께 박하사탕 1개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팁을 3% 더 많이 주었습니다. 사탕 2개를 주었을 때는 팁이 14%까지 증가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웨이트리스가 사탕 1개를 주고 돌아서다가 뜻밖에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처럼 친절한 분들을 위해 사탕 하나를 더 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팁은 무려 20%나 올랐습니다. 추가 사탕과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팁을 줌으로써 그 호의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호의나 선물은 아무리 작아도 상대방이 몇 배로 갚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3살배기 딸과 쇼핑을 가는데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주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딸이 풍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왠지 그 매장에서 돈을 더 쓰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풍선 자체는 큰 가치가 없지만 내 아이를 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10배로 갚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을 비즈니스와 영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3가지 요소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철저한 맞춤화입니다. 고객들에게 회사 로고가 큼지막하게 밝힌 펜이나 수첩을 나누어 준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펜은 결국 서랍 속 다른 펜들과 섞이거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객 본인의 이름이 고급스럽게 새겨진 펜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펜은 항상 주머니 속에 있을 것이고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릴 것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대학 시절 교수님으로부터 펜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펜에는 교수님과 본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죠. 그는 그 펜을 마치 순금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회사에 수천 명의 고객이 있어서 맞춤형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핵심적인 VIP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그들에게만이라도 맞춤화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박하사탕 실험에서 웨이트리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사탕을 하나 더 준 것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깬 뜻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요소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결제를 늦게 미루는 까다로운 거래처 직원이 있다면 다음 청구서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의미를 둘 만한 작은 선물을 은근슬쩍 함께 보내보십시오. 만약 그가 미술 애호가라면 유명 전시회 티켓 2장을 동봉하는 식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닫힌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10명의 리스트를 뽑고 무작정 찾아가 부탁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수입이 많거나 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선배나 대표님들에게 이런 고전적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내가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10명을 찾는 대신 이 10명 중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도움을 받을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제가 13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유튜브 채널을 론칭할 때도 이 원칙을 썼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찾았고 그 결과 그들도 기꺼이 제 새 채널을 홍보해 주었습니다. 협상에서도 이 원칙은 강력합니다. 한쪽이 타협을 하면 다른 쪽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성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노련한 협상가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처음에는 아주 무리하게 거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선물을 주듯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빚을 진 것처럼 느껴 결국 자신이 원래 원했던 진짜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요구 후 후퇴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런 원칙을 악용하여 여러분을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사람과 얄팍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호의에만 호의로 보답할 사회적 의무가 있을 뿐 속임수까지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회사 생활에 꼭 맞는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상대방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며 겸손을 떱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여러분이 베푼 호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이 고맙다고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보면 선배님이나 대표님도 저를 위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이 한마디는 눈치 문화 속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호성의 원칙을 완벽하고 우아하게 각인시키는 최고의 화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호감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에 기꺼이 승낙할 확률이 훨씬 높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유사성, 칭찬,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유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취미나 성격 혹은 음악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한 협상 실험에서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시간은 돈이니 당장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55%의 사람들만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에게는 협상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며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통점을 찾으며 시간을 보낸 두 번째 그룹의 협상 성공률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이 지식을 한국의 직장, 문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고향이나 출신 학교를 묻는 지연과 학연이 강력한 무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MBT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성향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아, 본부장님도 INTJ 성향이시군요. 어쩐지 전체적인 비즈니스판을 읽으시는 안목이 남다르시다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킵니다. 우리를 서로 좋아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칭찬입니다. 우리 인간은 칭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짓 칭찬조차도 진실한 칭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사실 꼼꼼한 성격이 아닙니다. 큰 그림은 잘 보지만 디테일에는 아주 약하죠.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저를 보며 우리 팀에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칭찬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 동료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누군가는 거짓 칭찬으로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영업사원을 만난 지 1시간 만에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면 지금 내 심리에 어떤 조종이 가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일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더 뛰어주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 행동이나 말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집 창문에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앞마당에 같은 메시지가 적힌 커다란 표지판을 설치해도 되겠냐고 묻자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작은 약속에 동의한 것이 더 큰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는 일관성의 압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의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씨로 적게 만드는 등 자발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 엄청난 심리 기술을 한국의 치열한 회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회의 시간에 상사에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상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상사가 나중에 그 말을 잊어버리거나 딴소리를 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대놓고 진짜 하실 거죠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는 회의가 끝난 직후에 상사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십시오. 팀장님, 방금 지시하신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상사가 네 또는 오케이라고 짧게라도 답장을 보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강력한 서면 약속이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논문지도 교수를 찾기 위해 수십 명의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논문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읽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는 장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략을 바꿔서 단 2줄짜리 메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만 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단 몇 초면 대답할 수 있는 작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들은 저의 다음 장문 메일에도 대답해야 한다는 일관성에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예약 부도 즉 노쇼를 줄인 한식당 매니저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시려면 미리 전화주세요. 라는 평범한 안내 멘트를 고객님, 혹시 사정이 생겨 취소하시게 되면 꼭 미리 전화 주시겠습니까? 로 바꾼 것입니다. 고객의 입에서 네라는 대답을 직접 끌어냄으로써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냈고 그 결과 노쇼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영업사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해 여러분을 불리한 계약으로 몰아넣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위장과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과연 이 결정에 동의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대답이 아니오라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분명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확신이 없고 불확실한 상황일 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영국 정부의 세금 징수 사례를 보면 이 원칙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납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고 67%가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영국 시민의 대다수가 제때 세금을 냅니다. 라는 문구를 하나 추가하자 납세율은 74%로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사는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가 제때 세금을 냅니다. 라고 문구를 살짝 바꾸자 납부율은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도 메뉴판에 우리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두었더니 해당 메뉴의 주문량이 13%에서 20%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세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수천 개의 리뷰가 달린 상품을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길게 줄을 선 카페를 보면 무작정 따라 줄을 서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회적 증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거나 고객을 설득할 때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대표님과 비슷한 규모의 IT 기업들은 대다수 저희 회사의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하며 여러분은 단지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결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군중 심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 돕겠지라며 모두가 지나치는 방관자 효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길에서 응급 상황을 겪는다면 대중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거기 검은색 노스페이스 패딩 입으신 분,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고 특정 개인을 명확히 지목해야 합니다. 회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향해 두루뭉술하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 김 대리님, 이 자료 좀 찾아주시겠어요? 라고 정확히 지목해야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심리를 깨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호성, 호감, 일관성, 그리고 사회적 증거, 이 네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 사만한 고안이다. 이것은 남을 속이는 사기꾼의 기술이 아니라 눈치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인싸들의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까다로운 상사에게 상호성의 원칙을 바로 테스트해 보시고 어떤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데네리얼리의 상식 밖의 경제학으로 더 강력한 심리 기술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원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